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2015년이죠? 15년? 11번? 14년인가요? 14년? 네.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강제집행은 대강이직. 자꾸 강제집행하면 대강이직해버리죠. 네,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됩니다. 즉시강제하고 비교하시고요. 강제집행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즉시강제가 예외가 되는 것이죠. 우선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력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하다. 더욱 간이한 방법으로서 자력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타력강제력, 법원의 힘을 빌리는 타력강제력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충성 원칙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충성 원칙. 행정대집행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에는 행정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에는 우리 행정대집행법이 있듯이 행정집행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대집행을 실행할 때 상대방한테 수인 의무가 부과가 되겠죠. 강제 철거할 때 그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은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집행법에 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실력 행사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경찰에게 우리는 응원 요청을 해야 된다. 경찰에게 응원 요청을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대집행에서 행정청을 도와서 대집행 실행에 나서는 제3자. 행정대집행이라고 하게 되면 이 대집행 실행이 무엇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다. 자기집행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집행일 수도 있죠. 제3자 집행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제3자 집행에 제3자 얘기하는 거죠. 이 제3자. 제3자는 우리가 확장된 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기관. 행정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팔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죠. 팔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확장된 팔이라고 얘기합니다. 팔이 이제 길어진 거예요. 확장된 팔, 가제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확장된 팔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의 보조자 이거죠. 행정의 보조자. 얘네가 뭐가 아니라는 거야?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수탁사인,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얘네들을 우리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주체, 행정청의 지위를 인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저 용역업체의 이름으로 행정대집행을 한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얘가 행정청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이 대집행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 친구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고 단순한 확장된 팔, 행정의 보조자에 불과하다.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대적 금지나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 절대적 금지, 이거는 이제 금지가 해제가 안 되는 거죠. 상대적 금지는 해제를 예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해제가 예정되어 있다. 해제가 예정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허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일반적 허가. 당연히 성립되므로 그 위반 자체를 바로 대집행으로 나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죠. 불법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행정대집행으로 계고, 확정, 실행, 비용, 납부 명령 이렇게 행정대집행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 허가건축, 신고건축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는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얘는 부작위 의무 위반에 해당을 하겠죠. 얘는 부작위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중간에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얘는 공작보형이잖아요. 공작보형, 대집행의 요건, 공법상 의무 불이행,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보충성 원칙, 이경량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기 의무가 됩니다. 자기 의무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게 되니까 얘는 중간에 전환 명령이 필요하겠죠. 전환 명령, 철거 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이 부작위 의무의 문제를 자기 의무의 문제로 전환을 시켜야지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행정대집행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되는 의무도 법령에 의해서 직접 성립되는 의무, 우리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보시게 되면 맨 앞에 시작할 때 법령에 의해서 명령이 되었거나 아니면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라고 되어 있어서 조례도 포함됩니다. 법률이나 법규명령, 조례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의무 역시도 만약 그것이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한다면 그러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12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강이직에서 이행강제금 세 번째 거죠. 이것도 역시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을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자기의무 또는 부자기의무의 불이행, 비대체적 자기의무는 불이행이 맞고요. 자기의무니까 부자기의무는 위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이것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었습니다. 과거에는 학설에서 대집행을 동원할 수 없는 경우에 즉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만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적 본질에 따른 한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도적 본질에 따라서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이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므로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역시도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행강제금하고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3번 보세요. 판례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기본적으로 대집행에 대한 부차적 강제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 강제수단,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강제 방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간의 그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을 간다. 합리적 선택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대집행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다시 또 대집행으로 나아가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것을 중목해서 했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조차도 아니겠죠. 이행강제금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는 의무행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것은 바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응징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행위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의무 이행의 확보, 이거는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 장래를 향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법성 판단 기준시 얘기할 때도 일반적인 제재처분과 달리 이행강제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신법을 적용시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 더 드리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장래를 향하는 거니까 이런 표현이 그닥 적절하지 않습니다. 집행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벌이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벌과 구별을 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집행벌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데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부과를 반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행강제금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반복 부과는 원래 이행강제금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로 태어난 겁니다. 예외로 태어난 거니까 반복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이건 뭐 외워야 되는 문제인데 건축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법마다 다 다릅니다.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총 몇 년 할 수 있는지 이게 전부 다 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외울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4번은 뭐 알면 좋은데 몰라도 어쩔 수 없어. 모르면 이제 나머지 가지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법령을 다 외울 수는 없는 문제고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입니다.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이름이 이행강제금이 되고 있는 것이죠.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도록 이제 건축법에 보게 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그 과태료 재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규정을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규정에 준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없어졌다? 이게 2005년도에 삭제가 됐죠.
2005년도에 삭제됐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대체로 그렇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그러하다. 헌법 제23조 사망의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2차적 권리구제, 사후적 권리구제로서 1차적 권리구제는 행정쟁송이 되고 2차적 권리구제는 손해전보가 되죠. 위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그 다음에 적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됩니다. 손실보상의 요건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손실보상 청구권의 요건입니다. 우리 헌법 제23조 3항으로부터 바로 도출되는 일반 요건은요, 첫 번째, 공공필요가 인정돼야 되고요, 공익이 인정돼야 되고, 필요, 비례 원칙에 위반됨이 없어야 됩니다.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적법한 공권력이 행사해야 된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여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여야 됩니다. 재산권 침해가 인정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의도적인 침해여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한 희생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는 특별희생설이 통설적인 견해죠.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손실보상이고, 다섯 번째, 우리 23조 3항에 따르게 되면 보상은 법률로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로서 해야 되니까 별도의 보상 규정이 그 개별법에, 즉 공용제약의 근거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만 하겠죠.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보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원칙은 돈으로 주는 겁니다. 금전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현물보상 등 하게 되면 뭐 채권으로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채권보상. 그리고 구도시계획법 제21조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나대지 사건이죠. 나대지 사건에서 위헌결정 나온 다음에 뭐로 들어가게 됐어요? 매수보상으로 들어가게 됐죠. 매수보상.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인정을 함으로써 보상 규정을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채권 보상, 매수 보상 뭐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손실보상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 밑에 보상규정 요거 얘기하는 거죠. 공공필요에 따른 공용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상규정, 법률로 보상을 하는 게 맞겠고, 이와 같은 보상규정이 따로 있어야 된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때 인정되는 거죠. 특별희생,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특별한 희생이 인정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 기준설이 있고, 형식적 기준설은요, 개별행위설, 특별행위설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같이 떠들었는데 나만 때리냐, 그러면 개별행위설. 왜 같이 떠들었는데 나만 세게 때리냐, 이렇게 되면 특별희생설. 그 다음에 실질적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에는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가장 유명한 가수가 가수 용배라고 있다고 했죠. 가수 용배 중상입니다. 김연자 씨가 아닙니다.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가수 용배 중상입니다. 가수 용배 중상. 첫 번째, 가는요 보호가치설, 수는 수인 한도설, 용은 사적 효용성설, 배는 목적 위배설, 중은 중대성설, 상은 상환 구속성설, 상환 구속성설. 보호가치설, 수인 한도설, 사적 효용성설, 목적 위배설, 중대성설, 상환 구속성설 전부 다 출제돼 왔습니다. 공용침해의 대상으로서의 재산권의 개념은 공용침해, 공용제약, 제약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침해라는 건 원래 위법한 행위를 침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판례가 공용침해라고 하니까 그냥 침해라고 보시고, 재산권의 개념은 헌법상의 재산권의 개념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그러니까 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요, 소유권이 박탈되었을 때, 이럴 때 많이 논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사법상 권리로서 소유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골프장 회원권, 이런 것들도 인정될 수 있고요. 회원권. 그 다음에 어업권도 수산업법에 보게 되면 어업권에 대한 보상 규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법,
공유, 수면, 매립권,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권과 사권을 불문하고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법상 권리는 물론 소유권 등의 사법상 권리는 물론인 것이고 물권, 채권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권리로서 이런 것들 공유수면, 매립권 이건 공권이죠. 위에 것들은 사권이고 지적재산권, 회원권, 사업권 이런 것들은 사권이고 공유수면, 매립권 이런 거는 이제 공권이죠. 공권과 사권을 불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은 경계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그에 대한 권익구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우선 이제 요 정도 개발제한구의 지정 요 정도는 사실 헌재든 우리 대법원이든 간에 이것은 특별희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용제약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라고 보고도 있고요. 또 만약 공용제약에 해당을 한다면 그래서 권익구제가 필요하다면 헌법 제23조 1항 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로 봅니다. 문제로 보는 게 헌법재판소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 존속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존속보장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면 헌법 제23조 1항이 존속보장이고 3항이 가치보장이잖아. 그러니까 1항, 2항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고 나대지 사건에서도 1항, 2항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한 거였었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경계이론의 입장을 취하니까 23조 3항의 가치보장 이쪽에 주안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1항 분리이론, 3항 경계이론, 1항은 헌법재판소, 3항은 대법원.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 아니, 손실보상의 문제를 보면 그건 대법원입니다. 입장이 서로 다르고요. 14번 보기 1과 2에 해당하는 강학상 개념. 강의 학문 연구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강학상 개념. 적법한 행정활동에 의도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효과로서 발생하는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관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희생보상제도를 근거로 한 이론이다. 이 희생보상제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희생보상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공공필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 그 다음 특별한 희생, 그리고 보상 규정이 있으면 손실보상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죠. 이 보상 규정이 없으면 위에 있는 거 4개는 인정이 되는데 근데 보상 규정이 없으면 그럼 원칙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건데 과연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가 바로 수용유사적 제약에 대한 손실보상 논의가 되는 거죠. 위에 4개가 인정되면 이건 거의 공용 수용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중에 당연히 핵심은 특별한 희생, 보상 규정 없을 때 과연 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 침해, 요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직접적인 제약이 아니라 간접적인 제약에 불과하다. 이럴 때 논의되는 게 바로 수용적 제약이죠. 비의도적 제약입니다. 수용적 제약에 대해서 과연 손실보상이 가능한가? 비의도적인 또는 부수적인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때입니다. 이것도 재산권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재산권이 깨지면 비재산권에 대한 제약 문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희생적 제약 우리가 주사를 맞았는데 예방접종을 맞았더니 아이가 죽었다 이런 경우죠. 이렇게 해서 희생적 제약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겠는가 이와 같이 플러스 알파 논의들이 있죠. 이런 식의 플러스 알파 손실보상 논의 특수 논의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희생적 제약이 요 희생보상제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보상제도라는 것은 독일의 희생보상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요 관습법, 헌법적 효력을 갖는 관습법으로서 걔네들은요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란트법, 걔네들 주를 얘기하는 거죠. 란트법 74조, 75조 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게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관습법입니다.
성문법인데 관습법이에요. 예, 우리로 치게 되면 경국대전 뭐 이런 겁니다. 경국대전이 지금 우리의 성문법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수용적 제약에 대한 얘기죠. 의도하지 아니한 부수적 제약, 이건 비의도적 제약.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용적 제약,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전체 E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저 관습법,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을 가지고 통째로 인정합니다. 통째로 인정을 해요.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특별한 어떤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면 예, 무조건 보상합니다. 독일은. 예, 그래서 수용 유사적 제약이든 수용적 제약이든 희생적 제약이든 간에 걔들은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을 가지고 보상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론입니다. 예,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법治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등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이해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한다. 마련되기도 한다. 예, 이거는요, 우리 토지보상법 79조 2항에 보게 되면, 예, 79조 2항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수용적 제약에 대한 보상 규정이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예, 이거에 의해서 이제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예, 얘네들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59조에서 65조까지 보시게 되면 수용적 제약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유형에 대한 보상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마련되기도 하죠. 마련되기도 합니다. 예, 성립 요건으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비의도적, 비유형적 침해일 것, 특별한 희생이 있을 것, 예, 보상 규정이 없을 것 등이 바로 요건이 된다. 요거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예, 그래서 공공필요는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요까지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맞다라고 했죠. 하지만 의도적 제약이 아니고요. 의도적 제약이 아니고 특별한 희생이 인정이 되니까 보상 논의가 나오는 것은 맞는데 보상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수용적 제약,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보기 2번입니다.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남아있는 상태로, 예, 위법한 행정작용, 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서 어떤 행정작용이 있어요. 공행정작용입니다. 행정작용이 이렇게 있는데, 예, 어쨌든 공익 목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 이게 뭘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요. 처분일 수도 있고요. 예, 권력적 행위일 수도 있고, 예, 처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권력적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게, 예, 적법한 행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법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행정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 상태가 있어요. 예, 만들어진 결과 상태가 있는데 그 결과 상태가 위법한 거면 되는 겁니다. 이쪽이 위법한 결과 상태이면 되는 겁니다. 예, 위법한 결과 상태면 된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승용차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위법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압류냐? 그게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압류가 위법인 거예요. 앞에 있는 압류가 위법인 거고, 예, 그러면 압류가 지금 아직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면 위법한 결과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 압류를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했어요. 취소를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승용차를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위법한 결과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취소 처분은 적법이잖아요. 그렇죠? 압류가 위법이라고 할지라도 취소는 적법이란 말이에요. 적법한 작용에 의해서 위법한 결과 상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 제거 청구권, 결과 제거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것이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이어야 된다? 공행정 작용 때문에 나온 것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위법한 결과 상태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위법한 결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고요. 어쨌든 이것도 권리이기 때문에, 예,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결과 제거의 가능성, 허용성, 기대 가능성이죠. 사실적인 가능성, 그리고 법적인 허용성, 그리고 기대 가능성, 이익 형량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정되면 결과 제거 청구권, 공법상의 결과 제거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 법률상 이익 받고 있는 자가 행정 주체를 상대로 결과 제거 청구 소송은 권리 소송이니까 피고도 권리 주체, 행정 주체가 돼야 되는 거지 행정청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위법한 상태가 아니라 상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실체적인 권리죠. 실체적인 권리. 당연히 실체법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일반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공법에는 결과 제거 청구권에 근거가 없습니다. 사법에 밖에는 근거가 없어요. 토지 수용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토지 수용이 위법이야. 여기서 위법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앞에 뭐가 있는 거야? 토지 수용. 수용 재결이 있단 말이에요. 수용 재결. 이게 아니라 취소가 되었다. 이게 취소 처분이죠. 수용 재결은 대리고 따라서 처분이죠. 그거를 취소하기 위한 취소도 처분이죠. 그럼 취소 처분은 적법이에요. 취소 처분은 적법인데 현재 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법한 결과 상태가 되는 거죠. 위법한 결과 상태, 불법 점유 상태가 되는 거니까 국가 보고 나가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성립 요건으로는 행정주체 공법작용이 전제가 된 침해가 있어야 되고 공행정작용 저게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위법한 결과 상태가 남아서 법률상익을 침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결과 위법한 상태의 발생 및 침해 상태가 현재 계속되고 있어야 되고 법률상익이 침해될 것을 요한다. 그냥 저 요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제거 청구권의 요건. 그렇다면 수용적 침해 그 다음에 결과제거 청구권 1번이 되겠네요. 1번. 15번입니다. 국가배상과 관련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요. 판례, 학설과 판례가 귀일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확립되지 않았다. 학설 판례가 워낙에 복잡하여, 워낙에 해석이 복잡하여 학설 판례가 귀일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그 전에 어느 한 견해를 취하여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서 그 중에 하나의 견해를 취했습니다. 업무를 처리한 결과 결과적으로 위법해졌다. 결국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법원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위였다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 법령에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에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 이 친구죠.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의무, 그 얘기는요.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평균적 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주관적 주의 의무가 아니라 객관적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주의 능력의 범위를 아예 벗어났다 이거죠. 주의 능력을 벗어났다면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능력을 벗어났다면 주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여 바로 틀렸네요. 그렇죠? 객관적 주의 의무라고 방금 얘기했고요.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해야 되고 행정처분이 주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이게 아니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2조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 이 판례는 저거였죠. 취소 소송에서 전소가 취소 판결이 나와서 처분이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걸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두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다. 이걸 두고 고의 과실에 따른 법령 위반,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기판력 판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 고의 과실, 여기서 과실이라는 것은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따로 붙여줬죠. 법령 위반이라는 것은 이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 객관적 정당성 결여가 되는 것이지 주관적 주의 의무 위반, 주관적 정당성의 결여가 아니다. 법관의 재판에 대한 법관의 재판입니다. 법관의 재판 우선 기본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 역시도 공법행위를 하는 거니까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이거죠. 입법작용, 사법작용도 국가배상 가능하기는 한데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거죠. 목적의 정당성이 깨져야 됩니다.
재판을 했다라거나 법관이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지위를 명백히 어긋났을 때 그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작용하고 사법부 법관의 재판작용하고 이 특징이었었죠. 예외적인 상황들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행정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작용이 아닌 입법작용, 사법작용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입법작용, 국회의 입법작용에 그 다음에 사법작용, 법관의 재판작용, 사법작용에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법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부작기, 안 만들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상황은 만들어서 문제가 된 상황은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명백하게 위반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명백한 위반이 인정이 돼야만 입법작용의 미법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들지 않았다. 부작위가 문제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가 문제될 수 있다. 그 다음 법관의 재판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둘로 나눠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 목적의 정당성이 깨졌을 때 목적이 부당했을 때 그 재판작용의 목적이 부당할 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죠. 헌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시정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인정을 한 바가 있었죠. 저 4개만 기억하면 되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에 사고 당일에 집중호우가 50년 안 되고 한 개 더 붙여야 되죠. 500년 정도 됩니다. 50년 최대 강우량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는 없죠. 국가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이라고 하게 되고 그것은 기준이 국가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회피할 수 없다.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인정이 안 돼야만 불가항력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50년 정도면 국가가 충분히 예측 회피할 수 있는 거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도 부작위 사건에서는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을 공무원에게 적용시키기도 했었습니다. 2조에서도 교차로의 진행 방향 신호기 고장으로 정지 신호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되면은 물적 상태 하자는 인정이 되죠. 물리적 하자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설치관리 하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국가배상법 제5조에 설치관리의 하자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가 되어야 되고 교집합, 그 다음에 관리의무 위반, 안전의무 위반, 조리법상 국가의 안전의무 위반이 성립이 돼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서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이 결여되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물적 상태의 하자로서 물리적 하자가 있거나 또는 합집합, 기능적 하자가 있거나 하면 되는 거죠. 김포공항 사건, 매양리 사격장 사건에서 소음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이 부분은요, 이거는 수인한도론 말을 하는 거죠. 수인한도론. 그 다음 방금 전에 말한 그 불가항력의 문제는 이쪽이죠. 불가항력이 인정되면 안전 의무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위반도 인정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신호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신호등이 고장 났으면 이게 인정이 되죠. 분명히 고장 났으니까 물적 상태 하자가 있고요. 요거는 인정이 된 게 맞다 이거야.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신호기의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신호기의 설치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요거까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요거까지. 여기서 만약에 불가항력의 문제라고 봐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설치관리 하자는 결과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당사자 수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물론 현재는 없는 것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특기 정별계고죠. 일특기 정별계고,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여기까지가 경력직 공무원이 되는 거고, 정별계고,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그리고 고용직 공무원, 이게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죠. 얘네들은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능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은 지금 폐지되고 없죠. 과거에 있었던 이 계약직 공무원, 이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죠. 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을 한다. 계약. 그러면 이 채용계약의 해지는 계약, 공법상 계약의 해지죠. 그러면 이건 비권력적 공법관계 문제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그 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게 우선 맞고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우선 보는 순간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계약부터 떠올려야 되겠죠. 무슨 계약이요? 공사를 맡겨야 되니까 입찰계약이죠. 입찰계약. 입찰계약은 뭔 계약이다? 공공조달계약, 공공사업을 위한 조달계약, 뭔 놈의 조달계약이다? 인력조달계약, 인력조달계약, 공사를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조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저 입찰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될 수밖에 없죠. 조달 행정. 국가기관이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 얘는 처분이죠. 얘는 처분이 맞죠. 상대방에게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수인 하명이 되는 것입니다. 입찰 참가를 제한당한 자는 처분이니까 당사자 소송이 아니죠. 그 제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취소송, 항고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겠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과거에는 이 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았으나 지금은 인가와 함께 특허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죠. 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가 있음을, 조합 설립 동의, 요거는 이제 설립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총의 결이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설립 행위, 옛날에는 기본 행위로 봤었죠. 기본 행위 하자는 기본 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 설립 인가를 특허로 보고 있죠.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고 하게 되면 이것을 이유로, 그때는 옛날에는 민사소송이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설립 행위를 직접 다투라. 지금은요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으로 저 설립 인가를 다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뭐로 본들 틀린 거죠. 지방 공무원의 초과 근무수당 지급 청구권은 공무원이요 시간 초과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으면 요건은 바로 성립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바로 지급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직접 인정되는 것이다. 직접 그 존부나 지급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범위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정해지는 것이고, 법령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끝난 거고요.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죠.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 공무원은 당사자 소송으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이럴 때는요 별도의 지급 청구를 하고 지급 거부 처분이 나오고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국가나 사인과 체결하는 공법상의 도급계약, 이게 바로 위에는 저 입찰계약이 되는 거죠. 입찰계약, 도급계약, 일 맡기고 돈 주는 거죠. 돈 주고 일 맡기는 거 사법상 계약이죠.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수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 조달계약이고요. 국가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당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 맞겠죠. 사법상 계약입니다. 17번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취소는 위법한 경우에 행하는 직권 취소하고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철회가 있죠. 위성소 적발장입니다. 위법 성립 소급의 효과가 발생하면 직권 취소, 적발장, 적법 후발 장래하면 철회가 되는 것이죠. 행정소송법은 취소를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변경 앞에 있는 것은요 그 처분을 전부 다 취소하는, 이건 전부 인용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인용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변경은 일부 취소만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적극적 변경이 아니라 소극적 변경이다. 적극적 형성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소극적 형성으로서 기존의 법률관계로 되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행정심판하고는 비교를 하셔야 되죠. 밑에 보시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취소 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심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판에 있어서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이니까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모든 변경이 다 가능하죠.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일부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행정심판에서는 모든 변경이 가능하고, 일부 취소라는 것도 당연히 모든 일부 취소가 다 가능한 겁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 소속기관이 심판기관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적극적인 모든 변경을 다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하는 경우에 복수의 운전면허를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각각 취득하기 때문에 각각 취소, 각각 정지하는 것이 우선 맞고, 다만 취소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다.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다. 가장 간단한 게 2종 보통 면허하고 그 다음에 1종 대형 면허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 내가 두 개가 있다. 여기가 있는데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 그러면 승용차는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도 있고 1종 대형으로 운전할 수도 있으니까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으면 두 개의 면허를 모두 다 취소하는 게 가능할 테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아파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각각 면허를 취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취소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사람에 대한 문제이다. 관련된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과세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이라고 했죠. 금전의 문제니까 1천만 원 플러스 1천만 원은 2천만 원, 즉 분리가 가능한 것이고요. 또한 과세처분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적법 위법의 문제만 존재할 뿐 정당 부당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도 적법 위법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 특정 가능성 모두 인정되죠.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 위법한 부분만 취소한다. 일부 취소하는 게 가능하지요. 하지만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리는 당연히 금전에서 가능한데 기속행위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특정 산출할 수 없으면 기속행위도 안 될 수 있고요.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법원이 특정할 수 있으면 또 일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산출이 가능한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우선은 기속은 되고 재량은 안 되는 건 맞고요. 법원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한 공개 대상 정보 안에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 가능 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만약에 서로가 분리가 될 수가 있다면 공개 가능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분리가 될 수가 있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공개 제도 규정에서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기속행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함과 동시에 특정도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일부 취소를 할 수도 있겠지요. 18번입니다. 고양시장은 A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하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고양시의 도시관리계획상 부적합함을 이유로 제시를 했다. 뭘 제시했다? 거부 사유를 제시했다 이거죠. 거부 사유가 계획에 위반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처분 사유로서 이유 제시할 때 제시한 당초 사유가 되는 것이죠. 당초 사유. 거부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 고양시장은 거부 처분 이후에 사업 부지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와 예정용지로 결정된 지역이므로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 구상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상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뭐예요? 아직 소송 중이 아니죠. 소송 중이 아니고 이유 제시에서
하자치유가 되는 거죠. 하자치유. 예, 고양시장이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기간,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러한 고지를 했다. 이 고지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후 보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사후 보완 행위. 우리 판례가 하자치유의 시간상 한계와 관련돼서 행정쟁송제기이전설, 행정소송제기이전설, 행정소송 종결이전설 중에서 행정쟁송제기이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복 여부, 불복은 행정소송과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 있었던 사후보완행위만 하자치유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시게 되면 당초 사유가 그냥 계획에 부적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불충분하죠.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하다.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행정계획에 부적법하다. 뭐가 어쨌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으니까 불충분하니까 이유 제시하자가 있었던 거고 그 이유 제시하자를 처분 이후에 거부 처분 이후에죠. 사후 보완행위, 사후 초안행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송 이후가 아닙니다. 처분 이후에 사후 보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줬다 이거예요. 사후 보완을 했다.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A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경우에 거부처분 이후에 변경된 법령,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이 있었다 이거죠.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이 있었다. 사실상태 이건 뭐야? 사정 변경이 있었다. 사정 변경이 있었다. 를 위법 판단의 기준 삼는다.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가 되는 거죠.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과 법령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A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고양시장은 취소의 계속 중에 거부처분 이후에 사업 무지가 부지가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요? 사업 무지가 부지가 부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므로 소송 도중에 이겁니다. 뭐라고요? 거부처분 이후에 처분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던 행정계획이 나왔다는 얘기죠. 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부적법하다는 내용을 거부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지금은 뭐예요? 소송 도중이죠. 소송 도중이니까 위에는 하자의 치유, 처분 이후, 여기에는 소송 도중, 이건 처사추변, 처분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 추가가 가능하다? 아니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시간상 한계 역시도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죠.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 하자 치유, 위법성 판단 기준시 마구 섞어놓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훌륭한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나올 말이 뭐가 있어요? 나올 말은 이제 기속력이겠죠, 뭐 그렇죠? 하자 치유, 그 다음에 처추변 이런 거 나왔으면 이제 기속력 얘기가 나올 때가 됐고요. A가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고양시장은 위 사망의 사유를 들어 다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사유는 뭐예요? 변경된 사정이죠. 처분 이후의 사유입니다. 처분 이후의 사정 변경. 도시계획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재거부 처분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적용이 되지 않고 위반이 없으니까 거부할 수가 있겠죠. A가 제기한 거부 처분의 취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고양시장이 이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 처분을 한다면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한다면 이때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사유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판결문에 왜 위법 인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한 하자. 19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 판례에 의하면 재량준칙과 관련하여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행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
관행이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는 행정관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1회의 선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량준칙에 근거한 선례였다면 되풀이되어 반복된 관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관행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 판례는 신뢰보원칙과 신의성실원칙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민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우리 신뢰보원칙 상황에서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도 다수 보게 됩니다. 비례 원칙의 확대 적용은 행정의 고유한 영역을 재량 영역을 축소할 수 있다. 비례 원칙 재량권 행사를 필터링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넓게 적용이 되면 재량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판례에 의하면 신뢰보원칙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인 신뢰 대상으로서 공적 견해 표명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상의 권한 분장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의 실질을 가지고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의 실질을 따라서 파악하라.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전라북도 사건이죠. 도지사가 25억을 달라고 했던 사건, 자신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내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테니까 돈 좀 내놔봐 이렇게 했었는데 증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는 뭐예요? 부관을 붙였어야 되는 문제죠. 부관을 붙이면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그래서 사법으로의 도피를 위해 증여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법으로의 도피 부분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한다라고 했고 판례가 그다음 사법관계로 처리해서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민법 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한 위법 무효인 증여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도피 과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공법관계로 보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 위반입니다. 사법관계로 보게 되면 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뭘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 위법. 알겠죠? 다 위법. 이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체설, 구주체설이죠. 주체설은 양쪽 법률관계 중에서 한 명만 행정주체면, 한 명 이상만 행정주체면 공법관계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설, 그것이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면 공법관계고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면 사법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성질설은 한쪽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면 공법관계고 서로 대등한 주의면 사법관계고, 그 다음에 신주체설은 그 권리와 의무가 행정주체, 공권력 주체에게만 귀속되면 그러면 공법관계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관계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명만 행정주체면 공법관계입니다. 여기에는 한 명만 사인이면 사법관계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판례에 의하면 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법상의 금전급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중에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그 위 금전급부 의무는 공법상 의무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행정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일반 재산, 잡종 재산은 사법관계의 문제죠. 그런데 그 대부료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강제징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법관계가 공법관계로 전환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편의상 저와 같은 징수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절차 문제에 불과하고,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이익설에 의하면 권력설에 비해서 공법의 범위가 축소된다. 뭐하고 비교를 한다? 이게 권력설이죠. 성질설, 한쪽이 권력적이면 우월적 지위면 공법관계다. 이건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따르면요,
공익보호 목적으로 했을 때 공법관계라고 처리될 때 있죠. 공법관계라고 처리가 되는데 그런데 다시 뭐가 나눠져요. 여기에는 권력적 공법관계하고 비권력적 공법관계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질설에 따르게 되면 얘만 공법관계예요. 얘는 사법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느 쪽이 더 넓어요? 이익설이 더 넓고 권력적 공법관계만 공법관계다라고 인정하는 성질설이 더 좁게 될 수밖에 없겠죠. 권력설에 비해서 이익설이 축소가 아니라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고 거꾸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입찰보증금의 국고기소 아까 여기 국가당사자법, 국가계약법에 따랐을 때 입찰계약이 뭐라고 했어요? 입찰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했죠. 그런데 도급계약을 맺은 다음에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가름해서 보증금을 받아 놓는 것이고 공사를 제대로 안 하면 이 돈을 국고로 기속을 시키게 되는 건데 손해배상 문제죠. 손해배상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관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2단계설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 결정은 공법관계고 지급계약은 사법관계다. 이거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인데 2단계설은 뭐냐면 2단계설은 여기 안 나오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2단계설은요, 원래 그게 사법관계 문제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것이 사법관계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정, 그 같은 결정 자체는 그냥 행정행위로 봐버리자. 이런 입장이에요. 결정은 행정행위고 그에 따른 계약이나 집행은 사법관계고 결정은 공법관계, 처분, 그 다음에 집행, 계약 이런 거는 이건 사법관계 이렇게 해서 단계를 구분하려고 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신주체설, 요 신주체설 얘는요 둘 중에 한 놈만 사인이면은 사법관계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권리나 의무를 귀속시키는 법률관계는 그러니까 공권력 주체, 행정 주체에게만 권리 의무를 귀속시키면 공법관계입니다. 누구에게나 사인이 한 명이라도 끼게 되면은 사법관계 처리가 되는 거라고 했죠. 누구에게나 그러면 사법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